법무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인권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교계에서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인데요. 차별금지법의 종합이라고 불리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담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통과됐어요? 예. 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이제 국가 정부의 그 인권 개선안에 대한 그런 어떤 종합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권 정책의 이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그동안 쭉 이어져 와서 이번이 이제 3차 인권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이 계획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성평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양성평등 정책을 추구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양성평등 정책이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이제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금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기본권의 주체를 결국 이제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그런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정책 전체를 우리가 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그 특별히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국무회의에서 상정이 되고 통과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각 정부 각 부처가 결국 이제 각종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입법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각 정부 부처가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전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네. 교계에서는 목회자들이 심지어 혈서까지 쓰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다 문제되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이른바 이제 성평등 문제죠. 그동안은 이제 양성평등이었죠. 헌법에도 이제 양성평등으로 이제 남녀평등이 되어 있죠.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학적 성이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양성평등인데, 이 성평등, 이른바 이제 젠더 이퀄리티라고 해서 젠더 평등, 이제 성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성의 평등입니다. 그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이 성은 자기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하면 여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성으로 살고 싶다 하면 결국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성,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양성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 성을 다 인정하면 결국 사회적 성은 수십 가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평등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평등을 결국은 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평등이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평등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로 가는 중간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평등을 인정하면 결국 차별금지법까지 나와서 결국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참 좋은 법이긴 한데 여기에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들어가 있어요.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왜 남자가 여자와의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동성애죠. 이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성적 취향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즉 인권위원회법에는 사실 성적 취향의 차별 금지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이제 뭐 한동대 사태에서도 문제되고 많이 됐는데, 이게 국가 인권
기본계획에까지 들어가 버리면 정부 모든 각 부처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국 그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은 이제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죠. 국민의 4대 의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권리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 그 권리를 이런 걸 결국 사람으로 바뀌면 난민 문제, 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에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번 교계에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걸 지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공청회를 했는데 그 공청회를 한 그 초기 안은 폐기하고 그 후에 이제 여러 단체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기본계획을 채택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공청회 절차를 다 밟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 우린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전부 찬반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찬성 쪽 입장만 주로 들어봤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절차적 하자 아니냐. 근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실체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는 절차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 민주적 정당성도 전부 절차적으로 통제를 하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정당성이 생겼으니까 추진력이 아주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겠죠. 사실 절차적 정당성은 추진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 절차적 정당성 중에 기독교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초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력이 그만큼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갈등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교계에서는 앞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결국 절차적 정당성만 결국 확보했더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절차적 정당성 공청회에서 이 초청자 명단이라든지 여기서 이게 약간 편파적으로 된 점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계에서는 사실은 성경의 교리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장래까지도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이런 모든 인권 정책이나 모든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노력과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남색하는 자는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제 그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남색이라든지 동성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은 성경의 그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본 계획에 따라서 결국 합법화를 시켜놓으면 동성애가 이제 합법까지 가게 되면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나쁘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설교하게 되면 결국 법에 어긋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목사님들이 설교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도 이게 합법화되면 학교에서도 이게 합법적으로 되니까 이 점의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또 처벌받게 되니까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은 동성혼, 동성애 합법화로 가는 중간 단계인 점에서 정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게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것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차별하지는 안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후천적인 중독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원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동성애 합법화가 돼버리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동성애 합법화나 국가인권기본계획은 오히려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에 대해서 성소수자를 포용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잘못된 점을 네.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인권정책계획이 바른 방향으로 재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변호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